부모란 존재는 언제나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교육받을 시기엔 학비를, 결혼할 땐 혼수 자금과 집값을, 사업을 한다 하면 미천까지 내어주며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일까지 도맡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위한 노후 대비는 뒤로 미룬 채 평생을 자식을 위해 바친 부모들, 그들의 희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키운 거지, 자식 덕 보려고 그런 건 아니지. 그렇게들 말하시지만 정작 세월이 흐르고 나면 마음 한켠에 남는 건 허전함과 외로움뿐입니다. 모든 걸 바쳤건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 몸이 약해지고 가진 것이 사라지자 자식들의 태도는 점차 차가워졌습니다. 한때는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에 기뻐하던 그들이 이제는 아무 말 없이 멀어져만 갑니다. 가진 재산이 있을 땐 그토록 살갑던 자식들이 이제는 부모를 짐짝처럼 대하는 현실에 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노부모들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지만 그 천륜마저도 헌신짝처럼 내던져지는 시대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내몰고 외면하는 사례들이 점점 더 자주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6자녀를 둔 88의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안타까운 사연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88세 새우등 할머니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청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뽕나무에 올라 누에를 따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허리를 다쳐 평생을 새우등으로 살아야 했지요. 그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분입니다. 가난은 물려줘선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화전을 일구며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자녀 6을 모두 키워내셨고 가진 것이라곤 작은 집 한 채와 조그만 텃밭뿐이었지만 마지막 남은 그것조차 자녀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집과 텃밭을 팔아 땅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믿음 하나로 모든 걸 내어주신 노부부. 그러나 돌아온 건 냉정한 외면뿐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깊었고 할아버지는 끝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그 이후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3년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며 때로는 지인의 집을 떠돌며 연명하셨습니다. 최근 노인학대 보호기관의 도움으로 다시 시설에 입소하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몰래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려 이제는 어디 사는지도 번호도 모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슬픔과 내일이 없는 불안 속에서 그저 버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자식 덕 보려 하지 마세요. 자식 키우며 고생만 하다 말년엔 혼자 외롭게 지내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학 보내주고 결혼까지 시켜줬더니 이제는 나를 마당에 있는 개보다도 못하게 대하네요. 눈물 섞인 하소연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자식이 산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가 언론에 실리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슬픈 현실을 앞다투어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무려 1만 6천 건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4건. 그 숫자는 말이 아닌 비명입니다. 이 숫자 속에는 어쩌면 우리 이웃 혹은 우리 가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준 사랑이 결국은 외로움으로 되돌아오는 세상. 그 사랑의 끝이 이렇게 눈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노인 학대의 신고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나요? 전체 학대 사건의 약 85%가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학대를 당한 부모들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식에게 버림받고 홀로 늙어가는 부모들의 사연은 단순히 넘겨짚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자식을 위해 살았던 부모들에게 닥치는 위기들은 때로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부모의 병, 황혼이혼, 심지어는 자녀들의 결혼 후 불안정한 가정 환경까지. 이런 일들이 모두 부모와 자녀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살아온 세월의 끝자락에 그들이 겪어야 할 위기들은 마치 인생의 함정처럼 다가옵니다. 그 위기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모님의 노후를 갉아먹는 자녀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는 성인 자녀들, 일명 캥거루족의 증가가 그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49세까지의 성인 남녀 중 30%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40대 미혼자의 절반인 50%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 그리고 비혼 풍조와 같은 여러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런 캥거루족의 증가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 성장을 경험하면서 자산을 축적한 반면 그 자녀들은 성장 속도가 둔화된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캥거루족은 단순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혼 후 독립했다가 결혼과 육아의 어려움으로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오는 성인 자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실 한국은 일본보다 약 15사 20년 뒤처져 있어 일본에서 일어난 사회적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캥거루족의 극단적인 형태인 은둔형 외톨이들이 고령화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인 70대와 80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들의 자녀들이 경제적 빈곤에 직면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부모에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비를 지불하고 결혼 자금을 대주며 사업 자금까지 지원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자녀들이 손을 벌리고 사업이나 생활비, 교육비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아무리 철저하게 노후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녀들 때문에 자신의 노후 계획이 흔들리고 결국 부모가 불행하게 되는 사례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로 인한 리스크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은 적당한 선에서 해야 하며 그 지원이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힘입니다. 명문대 졸업장이 인생의 보장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대에 진정한 자녀 교육은 돈을 다루는 법, 스스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있습니다. 자녀가 제 삶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는 먼저 내 아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돌보며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장이 멈춘 사회, 저성장의 시대에는 자신에게 맞는 삶의 규모를 이해하고 소비를 줄이며 생활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수가 됩니다.
노후에 대한 지혜는 단지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와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조언합니다. 큰돈은 가능한 한 현금 흐름으로 바꿔두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덩치 큰 목돈은 유혹이 되고 때로는 위험이 됩니다. 특히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녀일지라도 큰돈이 한자리에 놓여 있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금이나 배당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형태로 자산을 재편하면 그 돈은 누구의 손길도 쉽게 닿을 수 없습니다. 노인은 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 두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A 노인은 1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했지만 B 노인은 해마다 4천만 원씩 나오는 연금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두 사람 모두 노안으로 인해 10년째 요양시설에 머무는 중이며 자녀들은 겉으로는 정성껏 보살핍니다. 하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 했던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A 노인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눈치를 감추지 못합니다. 반면 B 노인의 자녀들은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있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현금 자산은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줄어들고 결국 다 소진됩니다. 그러나 연금은 생명이 지속되는 한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부모가 오래 살수록 자녀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현실은 이렇게나 냉정하고 그래서 더 슬픕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자녀와 솔직하게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의 노후도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동시에 재산은 부모의 소유임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50대와 60대는 자녀 교육과 동시에 노부모를 돌봐야 하는 이른바 낀 세대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80세를 넘기면 건강은 눈에 띄게 쇠약해지고 돌봄이 필수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직 자기 노후 준비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예고 없이 닥친 간병 부담을 오롯이 짊어지는 것이죠. 특히 치매와 같은 질병은 단순히 신체를 돌보는 것을 넘어 간병하는 사람의 정신을 마모시키는 일종의 재앙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무력감이 간병인의 일상이 됩니다. 내가 부모를 모실 거야 라는 결심이 때로는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2013년 한국의 한류 스타 아버지가 남긴 유서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모시겠다. 그는 그 말대로 부모를 모시다 결국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부모 간병의 모든 짐을 스스로 감당해왔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한 번도 괴롭다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드리는 일상을 견뎌온 그는 결국 부모를 보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건 효자라는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부모였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먼저 마주한 일본은 이미 간병 파산이라는 단어가 일상화될 정도로 간병을 노후 최대의 위협으로 꼽고 있습니다. 단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가족이 파탄에 이르며 이혼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병 퇴직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늙은 노인이 또 다른 노인을 간병하거나 병든 이가 병든 이를 돌보다 함께 삶을 마감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간병의 고통은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잔혹사라는 단어로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할 때라는 제목의 책까지 출간될 정도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제목이 말하려는 건 결코 단절이 아니라 더는 자식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한계에 대한 절규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후는 단지 장수만이 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품위 있게,
그리고 어떻게 덜 고통스럽게 살아낼 수 있을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건 누구보다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직면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도리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그러한 유교적 틀 안에 갇혀 있다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가 함께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책에서 소개된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을 비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오로지 부모 돌봄에 모든 시간을 바쳤던 한 40대 딸은 어느 날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병든 아버지를 차에 태워 강물로 돌진했습니다. 두 부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딸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인지 기능이 무너져가고 있었고, 아버지 역시 병세가 악화되어 일터를 그만둔 지 겨우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날, 가족은 생계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승인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말했고, 이미 탈진한 딸은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만약 딸이 그토록 헌신적이지 않았다면, 더 일찍 부모를 사회에 맡겼더라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녀가 보호자가 되어 전부를 감내하지 않았더라면 노부부는 지역의 복지망 안에서 보다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결국 세 가족 모두 생존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헌신이 가족의 몰락을 앞당긴 셈입니다. 노인의 간병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10년, 20년 이상 지속되며 보호자의 삶 전체를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누구나 부모를 사랑하지만 사랑이 곧 자기 파괴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병은 개인이 온전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영역입니다. 독박 간병은 사람 무너뜨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상처부터 시작해 신체적 탈진, 사회적 고립, 경제적 파탄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은 요양보호사, 방문 간병인, 요양병원, 요양원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사회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그 기반 위에서 가족의 역할도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50대, 60대는 다행히 형제가 여럿인 경우가 많아 간병의 부담을 나눌 수 있었지만, 다음 세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출산율이 급감한 시대, 이제는 형제가 둘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결혼을 해도 양가 부모 각각의 간병을 도맡기조차 벅찬 현실이 다가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보면 70대 부모와 90대 조부모가 동시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 자녀가 단 한 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은 잔인합니다. 자녀는 물리적, 정신적, 재정적 한계를 넘어서야만 하는 무리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중장년 세대는 자녀에게 간병을 기대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직 준비할 수 있을 때 간병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간병 제도를 확대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며 다양한 주거 형태와 공동체 기반의 노후 모델을 연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모든 돌봄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복육국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자기 준비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퍼주는 방식은 더 이상 지혜롭지 않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간병도 주거도 경제도 스스로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자식에게 전부를 내어주기보다는 내 몫의 삶을 단단히 움켜쥐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몇 해 전부터 SNS를 타고 꾸준히 떠도는 한 괴담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버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40% 가까운 학생이 돈이라고 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서울대생을 상대로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시면 가장 적당하냐고 물었더니 63세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퇴직금을 남긴 채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조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검색해도 관련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보다는 기괴한 유머에 가까운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고 인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씁쓸한 진실 한 조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 자식은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라는 부모 세대의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애틋한 마음이 이 괴담에 반응하게 만든 것입니다. 열심히 키웠고 정성을 쏟았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 거리감 혹은 외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아린 감정이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기에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 하나에도 이토록 깊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 늘 미안함으로 자신을 꾸짖는 부모의 마음, 그 깊은 심연에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허탈감과 자괴감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은 놓치고 말았다는 씁쓸함이 뒤따릅니다. 그렇게 자신을 잊고 살아온 시간이 쌓여 이제는 그 그림자가 마음을 들이우고 발목을 잡습니다. 이처럼 자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많은 시니어들과 예비 시니어들의 삶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그래서 은퇴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한국인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경제도 건강도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퍼주며 살아갑니다. 그 보상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 때문도 아니고 계산된 투자도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심리적 안도감은 오히려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다 보면 자신의 노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이 곧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교육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과거의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려 드는 것은 이미 낡은 도식입니다. 여전히 20세기의 사고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은 돈을 허공에 뿌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40대는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녀 교육비와 내 집 마련에 매달리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40대 부모는 학원비에만 월 평균 107만 원을 쓰는 반면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은 그 절반 수준인 61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 절반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했거나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 삶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부모는 점점 더 자신의 삶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자녀에게 올인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30이 넘도록 취업을 못한 자녀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도 부모는 끝까지 끼고 삽니다. 용돈을 주고 밥을 해먹이며 함께 늙어갑니다. 결혼이라도 하겠다면 자녀의 전세금을 위해 부모는 노후 자금을 털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집 한 채와 국민연금뿐입니다. 그마저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버린 후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노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후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재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삶의 연장선이며 매일의 선택이 쌓여 형성되는 미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노후가 아직 멀리 있다고 착각하며 오늘의 안정을 위해 내일을 저당 잡힙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1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 학원? 수학 과외?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지식, 실제로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입니다. 많은 교육학자들과 석학들은 유아기부터 책 읽기, 금융교육, 감정조절 훈련 같은 내면을 키우는 교육을 강조합니다. 이는 유대인 교육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단단한 기초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미국의 재무설계사 스테판 폴라는 다 쓰고 죽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산을 모으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남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누리기 위한 삶을 살아라.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더 많이 벌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잘 쓸까를 먼저 고민하라고. 행복을 위한 소비가야말로 최고의 자산 운용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4가지 조언을 건넵니다. 첫째,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새로운 언어, 새로운 기술, 낯선 취미, 무엇이든 좋습니다.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그런 뇌는 늙지 않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삶의 에너지를 되찾게 해줍니다. 오랜 직장을 떠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라는 말은 사실 핑계일 뿐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 습관을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카드는 비상시를 대비한 한 장만 남기고 과감히 정리하세요. 매주 예산을 정해 은행에서 생활비를 인출하고 오직 그 현금으로만 생활해 보십시오. 손에 쥐어진 돈이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은 충동적인 소비를 억제해 줍니다. 불편함은 때때로 최고의 절약법입니다. 삶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일은 단순히 늙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잘 살아내느냐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남는 것이 없을 바에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은퇴라는 단어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늦은 휴가라 여기며 남은 인생을 느긋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65세에 일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20년을 보낸다면 결국 그 삶은 무기력한 기다림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소한 연금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몸은 점차 약해지고 마음마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라도 좋습니다. 하루를 보람있게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은 꼭 돈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배움을 이어가거나 봉사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생의 활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넷째, 모은 것은 다 쓰고 떠나십시오. 지금껏 앞에 3가지를 실천하며 살아왔다면 적지 않은 재산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돈은 당신의 손자 학비가 될 수도 있고 가족 여행 경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땐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선물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유산을 남기지 못하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자녀를 책임지고 길러낸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가장 큰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오히려 유산이 없다면 자녀는 당신의 죽음을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일도 그 돈을 놓고 불신이 자라날 일도 없을 겁니다. 다 쓰고 죽으라는 말은 결국 후회 없이 살라는 명령어입니다. 당신이 모은 돈은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위해 쓰일 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에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자식이 실망할까 두려워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지갑을 털어 자식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는 독립이 아니라 의존에 길들여진 어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한 번 주면 다음엔 더 크게 기대하고 결국 스스로의 빈곤조차 부모 탓으로 돌리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말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 노후는 나의 것이다.
혹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럴 돈이 없어. 나는 나를 지키기에도 버거워. 그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자녀를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받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는 감사를 배우기보다는 당연함을 익히게 됩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며 독립심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지원이 멈추는 순간 자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원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 독립만이 아닙니다. 소비를 조절하고 욕망을 다스리며 자신만의 삶을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검소함은 가난과 다릅니다. 오히려 절제의 미덕이며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검소함을 신념처럼 지켜왔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재정적 자립이란 자유다. 검소함은 독립으로 가는 가장 단단한 길이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자주 이야기해 줍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항상 돈이 많은 건 아니란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 이들은 겉보기에 눈부신 사람들 속의 허상을 간파하고 자녀에게도 그 환상에 물들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돈과 씨앗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먹어버리면 그 순간 끝이지만 땅에 심으면 거기서 삶이 자라납니다. 씨앗을 옥수수로 키워내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함부로 삼키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자녀일수록 오히려 자신만의 자산을 형성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적은 지원만을 받은 아이들은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짜 돈은 위험합니다. 그 돈은 도전 의지를 약화시키고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태도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감사했던 그 지원이 어느새 습관이 되고 끝내는 권리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아이는 자립하지 못한 채 부모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 어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가 자립적이고 경제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길 바란다면 정규 교육 이후의 삶에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실패도 경험하며 자신의 선택을 감당하는 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러낸 자녀는 언젠가 당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조용히 말할 것입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어머니. 제 삶은 제가 잘 살아갈게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면 아이에게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을 키워줘야 합니다. 성취의 기쁨은 누군가 대신해줄 수 없는 깊은 만족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반복될수록 내면의 자립심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가정은 아이가 도전과 실패, 인내와서 성장을 겪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성과를 존중하고 책임과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양육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사랑, 지혜,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가장 큰 선물은 자립의 능력을 길러주는 일입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 자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꾸려가는 내면의 힘, 바로 그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안겨줄 선물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진정으로 밀어주는 힘은 결국 희생을 감수하는 의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용기,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부모의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삶을 대면하는 태도 그 자체가 자녀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현실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고정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저축은 좀처럼 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는 복권을 꿈꾸고 누군가는 부자 부모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금수저로 태어난 모든 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요?
토마스 스탠리 교수가 쓴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에 따르면 진정한 부를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를 강하게 길러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지 물질적 풍요를 나눠준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절제하고 자립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부유한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검소함과 절제의 가치를 체득시킬 가능성이 높았으며 그렇게 자란 자녀들 또한 경제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진짜 부자는 자녀에게 무한정 돈을 주는 대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를 묻고 그것을 스스로 찾게 했습니다.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부모의 돈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는 지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 든다면 결국 자녀는 두려움과 의존 그리고 책임 회피에 갇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인생에서 맞닥뜨린 역경을 도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돈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아래와 같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물려받은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룰 줄 아는 태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린 여유 있으니까 걱정 마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경제적 감각을 키울 수 없습니다. 반면 성공한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 같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부모가 소비보다는 절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절제와 검소함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에 반응합니다. 아무리 아껴 써야 해라고 말해도 부모가 사치하는 모습을 매일 본다면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실천하는 규칙만이 아이에게 깊이 각인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직업과 삶의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할 때까지는 부모의 재산에 대해 알리지 마십시오. 어떤 부유한 가정은 자녀에게 상속을 하되 40세가 넘어서야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신탁을 설정합니다. 이미 자기 삶의 기준과 습관이 굳어진 시점에서는 유산이 인생을 바꾸는 무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산이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말은 쉽게 하지 마십시오. 큰아이는 아파트, 둘째는 별장, 막내는 땅, 이런 식의 구두 약속은 위험합니다.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고 형제 간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약속되지 않은 기대는 상처가 되고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의 거울이 됩니다. 돈보다 더 오랫동안 남는 유산은 부모가 보여준 태도와 가치입니다. 검소함, 절제, 책임감, 독립심, 이 모든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전해져야 할 귀한 지혜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한때 분명히 나눴던 약속조차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했는지 혼동하기 쉬운 법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다릅니다. 부모는 잊더라도 자식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실망은 부모에게 향하고 다른 형제에게 분노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훗날 형제 간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이지 않은 유산 약속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현금이나 값비싼 선물을 줄 때에는 반드시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거나 고마움에 대한 감사 혹은 기쁨을 나누는 선물이어야지 그 어떤 조건이나 기대를 담은 거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그 선물로 무언의 압박을 가하거나 애정을 시험하려는 수단으로 삼는 순간 자녀의 마음속 존경심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삶에 무턱대고 개입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이미 자신의 가정과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가치관이나 이상적인 삶의 틀이 자녀의 방식과 충돌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 그리고 손주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방식이 당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 할수록 부모의 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녀와 경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지로 시작되는 비교는 결국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의 과거는 자랑일 수 있지만 그것을 기준 삼아 현재의 자녀를 평가하는 순간 대화는 단절되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또한 자신이 이룬 경제적 성공을 자랑 삼아 자녀에게 보여주는 일은 되려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얼마나 부유한지보다 부모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더 크게 기억합니다. 성취욕이 강한 자녀일수록 돈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부보다 가치가 더 큰 목표일 수 있습니다. 자녀는 각기 다른 성향과 꿈을 지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도 그들이 지닌 목표와 동기, 삶의 속도는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빠르게 성장하고 또 다른 자녀는 천천히 제 길을 찾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채 경제적 지원으로 그 간극을 메우려 들면 오히려 차이를 더 크게 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자녀는 때로 그 사실만으로도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형평이란 생각보다 예민한 주제이며 물질보다 마음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크고 거창한 성취만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의 노력을 먼저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다 어떻게 이루는가를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단지 소비를 위한 돈벌이는 결국 험함만 남깁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라. 돈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 이 철학은 오래된 진리입니다. 진정한 전문성과 열정은 결국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삶에 있다는 사실도 자녀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건강, 장수, 가족의 사랑, 진실한 친구, 자립심. 이 5가지 중 몇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그 인생은 부유한 것입니다. 돈은 케이크 위의 장식처럼 삶을 더 아름답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위해 양심을 속이거나 누군가를 이용하려 들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를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 독립입니다. 자녀의 집에서 더 부사리하며 의존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공간과 생활을 스스로 꾸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정신적 독립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관계, 선택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 내 삶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당장의 생계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과 대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진정한 독립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성장한 후에도 부모의 집에서 계속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은 자신만의 삶을 꾸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립이란 결국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는 절대로 그 힘을 온전히 키워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독립은 자립의 출발선이며 진정한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노후를 진심으로 풍요롭게 살아가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길러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이 기다려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으며 작은 취미 하나로도 마음이 환해지는 일상을 꿈꾸신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순간에 미소 짓는지, 나 자신이 어떤 감정의 결을 지니고 있는지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그런 작은 탐색이 쌓이면 어느새 내가 어떤 노년을 원하는지 또렷하게 그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위한 지원은 잠시 멈추고 자신을 위한 저축을 시작하세요. 자녀가 잘 살아가길 바란다면 스스로 자립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감으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 차 한 잔 옆에 놓고 경제 공부를 조금씩 해보세요. 지식은 당신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의 가장 중심에는 늘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기운이 없다고 움직이지 않다 보면 근육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한 번의 낙상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하니 몸은 날마다 깨워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습관처럼 걷고 땀을 흘리고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흙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명상도 좋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 고요함이야말로 정신의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깊은 방식입니다. 치매를 겪는 부모를 돌보는 일은 그 고통을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유산 분배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막상 치매 부모를 돌보는 일에는 뒷전이 되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돌봄의 노동은 묵직하고 지루하며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건 치매에 걸린 스스로를 자책하는 부모의 눈빛입니다.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되고 싶진 않았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자식은 뼈가 시리도록 후회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월 300만 원은 기본이고 수년간 이어지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싼 곳을 찾아도 150만 원은 고정 지출로 빠져나갑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만 부모를 집에서 돌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경우라면 가족의 일상은 파괴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모두가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긴 요양원에서 불성실하거나 폭력적인 보호자를 만나게 된다면 남는 건 부모의 고통과 자식의 평생 후회뿐입니다. 그때 더 좋은 곳에 모셨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 이런 후회는 아무리 깊이 사과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의식이 온전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90세가 넘도록 살아있지만 몸이 아프고 정신이 흐려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삶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아니라 고통일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자녀들도 멀리 있고 돈마저 빠듯하다면 그 노년은 얼마나 두려운 그림자일까요? 그래서 저는 수면 아래 잠들어 있는 존엄사나 안락사 문제 또한 이제는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기준 아래에서 고통 없이 떠날 권리 또한 논의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연장선에서 말입니다. 비록 이 모든 이야기는 유튜브 영상 하나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행동하게 만들면 작고 잔잔한 변화가 모여 결국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0세 인생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100년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건강, 돈, 그리고 행복. 이 셋은 하루아침에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야만 내일이 달라집니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 건강은 그 위에 서는 기초, 그리고 행복은 그 집안에 피어나는 온기입니다. 당신이 그 온기를 오래오래 간직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의 노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